네, 여기는 현재 라이브입니다. 뉴스 소식을 먼저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갤럭시 Z 플립 6가 드디어 최초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6가 두 개의 카메라를 가졌고, 또 이제 넓어진 디스플레이와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카, 그리고 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요. 가격은 이제 비싸질지 안 비싸질지는 모르겠는데 싼 가격도 있으니까 그 가격은 제가 한번 생각해서 사고 한번 리뷰하는 콘텐츠가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찍어줄지는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7월 11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쯤인가? 뭐 그때쯤에 Z 플립 6 사야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르망 24시 레이스 혹시 보셨어요? 이번 르망 24시 레이스는 정말 엄청난 인기 끝에 정말 흥미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르망 24시 누가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레이스가 됐습니다. 차 한번 보세요. 페라리 이렇고, 포르쉐 이렇고, BMW, 람보르기니, 알핀, 와, 차들이 무슨 아스라다야. 보기만 해도 피가 그냥 불끈불끈 솟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자동차 레이스가 있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자동차들의 싸움. 이거 한번 타보기만 해도 원이 없겠다 싶은 그런 자동차. F1같이 정말 그 무슨 머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동차예요, 자동차.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페라리나 이런 차들은 아예 될 것도 아닌 훨씬 강력하고 훨씬 잘 달리는 자동차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세계 최강의 자동차 기술력이 다 집약되어 있는 르망 24시 레이스. 이 엄청난 레이스에 현대차가 수소 연료 전지차로 출전을 검토한다, 요런 얘기가 있거든요. 르망 24시, 이거 어떤 레이스인지, 그리고 왜 현대가 여기 나간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레이스를 주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세계적인 레이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F1 정도를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전에는 정말 F1은 최고의 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손꼽히는 대회는 단연코 르망 24시입니다. 이건 뭐 너무 압도적으로 이게 1등이야. 물론 시청률 따지면은 F1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F1은 1년 내내, 시즌 내내 달리잖아요. 20몇 경기를 주말마다 하는데 그거 시청률 다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딱 한 경기 단일 레이스로만 놓고 보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권위 있는 레이스는 단연코 르망 24시입니다. 오죽하면 F1 레이서들도 르망에서 뛰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난 르망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포드 V 페라리, 요거 보셨죠? 요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자꾸 달리잖아. 이게 바로 르망 24시가 배경이죠. 예전에 유명한 배우 스티브 맥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르망이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포드 V 페라리에서는 이렇게 달려가서 차에 뛰어 들어가서 시동 거는 거, 이게 르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려면 왼손으로 시동 키를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기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쉐도 시동 버튼이 이쪽에 있는 이유가 르망 때문입니다. 달려가서 타야 되니까. 이거 차 이름도 르망인데. 그치, 맞습니다. 옛날에 대우 르망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바로 르망 24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레이스 이름을 어떻게 따올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르망 24시를 따올 순 없어. 근데 그 르망이 프랑스의 지명입니다. 땅 이름이 르망이야. 산타페, 투싼, 소렌토, 현대차에서도 막 온갖 지명을 다 쓰잖아요. 그거 돈 안 드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르망도 프랑스 지명을 그냥 쓴 거예요. 난 그 경기 얘기한 거 아닌데, 난 그 지명 얘기한 건데. 지명 네 거야? 네가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럼 우선 르망 24시가 뭐다를 살짝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르망 24시는 르망에 있는 라사르트라고 하는 사르트 서킷을 도는 거예요. 이 서킷의 구조를 대충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레이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사르트 서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글어요. 그냥 뭐 대충 커브가 별로 없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엄청 깁니다. 한 바퀴가 무려 14km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동에서 만약에 출발하면 판교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걸 이렇게 도는 거야. 물론 이게 세계에서 제일 긴 서킷은 아닙니다. 더 긴 서킷도 있죠. 그 유명한 뉴르부르크링은 21km예요. 근데 그건 꼭꼭꼭 언덕 아래. 그런데 이거는 평지에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서킷이다. 둥글고 무난하게 생기다 보니까 직선 주로가 무려 6km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서킷 중에서 직선 주로가 제일 긴 서킷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워낙 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무려 시속 400km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해. 이 직선 주로를 가리켜서 뮬산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뭐야, 뮬산? 나 들어봤는데 벤틀리 뮬산 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뮬산이 이 지명을 또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 400km로 가는 그 길, 우리 벤틀리가 400km 쫙 갈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물론 벤틀리 뮬산은 시속 400km를 못 가요. 시속 300km 간신히 갑니다. 그 정도로 르망이 모두의 로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속이 누가 더 빠르냐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경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 직선도로에서 얘가 400km로 가는데 나는 450km로 가. 그러면 여기서 다 추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레이스 서킷은 꼬불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최고속도 경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보통 250km 이상으로 달리게 하는 레이스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르망만큼은 최고속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벤츠에서 1999년에 CLR이라는 차가 나왔어요. 실버 에로 아니고 실버 뷰리시아 이러면서 와 진짜 멋지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영상을 보면 차가 날아요? 아마 이 장면 보고서 와 웃기는 사건이 한 번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거 하룻밤 사이에 3번 나른 거예요. 처음에 퀄리파잉을 하면서 차가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근데 벤츠의 이 우수한 기술자들이 이걸 잽싸게 가져와서 그걸 고칩니다. 그러더니 이거 웜업 세션을 하면서 한번 또 날아요. 이때 당시 그 유명한 마크 웨버가 이걸 타고 날랐죠. 그러더니 그걸 또 뜯어서 또 고쳐. 그래서 본 경기에 그 차를 어떻게 끌고 가서 또 경기를 합니다. 근데 본 경기에선 그게 멀쩡했겠어? 또 날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난리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그때 당시 연구한 결과는 공기역학 서스펜션을 잘못 설계했다는 겁니다. 뮬산이 약간 내리막이고 약간 덜컹거립니다. 근데 마침 덜컹거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래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가 조금만 많이 들어오게 되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가 떠오르게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모른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죠. 비행기 날개가 위가 동그랗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빠르고 아래쪽이 평평해서 공기 흐름이 느려서 그래서 위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자동차도 이륙해야 돼요. 위는 볼록하고 아래는 빤빤하잖아. 이렇게 되나? 이륙 안 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이유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냥 너무 단순한 겁니다. 비행기의 플랩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여기 부딪히잖아.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공기를 밀어내면 이건 반작용으로 뜨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모른다고들 하죠? 아닌데요. 베르누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옛날 교과서. 옛날 교과서에는 베르누이의 원리로 이륙한다. 양력은 베르누이 원리다. 이렇게 잘못 쓰여 있다고 하고요. 나사에서 그거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사실들을 놓고서 요즘 얘기들을 하다 보면 뭔가 바뀐 게 많다. 모터에 대해서도 옛날 정보라면 좀 잘못된 게 좀 있습니다. 요즘 좀 달라요. 다시 말하자면 이 레이싱카 보면 바닥이 완전히 빤빤합니다. 정말 빤빤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베르누이 원리가 맞죠. 왜냐면 바닥에 공기 흐름이 빨라지니까. 여기 공기 넓잖아. 거기 이렇게 좁아지잖아. 그러면 공기 흐름이 빨라서 여기 저기압이 생겨서 다운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서 이게 들리잖아요. 같은 공기가 더 넓은 면적으로 가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럼 다운포스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라운드 이펙트라고 해요. 레이싱카는 그라운드 이펙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닥을 아주 빤빤하게 만들었는데 CLR은 그 공기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빤빤하고 뒤에 날개는 큰 게 달려 있어서 날개가 다운포스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약간의 공기만 부딪혀도 살짝 띄우고 그러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네? 더 띄우고
더 많이 들어와, 더 띄우고, 마치 비행기 플랩이 이렇게 내려와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렇게 점점 각도가 커지면서 점점 이륙하게 된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때 당시 사상자는 전혀 없었는데요. 벤츠는 차를 왜 이렇게 못 만들어? 에어로를 전혀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욕먹었지. 게다가 우승은 BMW가 했어요. 라이벌한테 졌구만 이러면서 완전히 망신당했고, 르망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지금도 르망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럼 르망은 진짜 위험하네요. 위험하긴 한데 이제는 점점 안전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 물산 스트레이트가 쭉 스트레이트는 아니에요. 중간에 시케인이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걸? 이거 막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요게 나타나. 이거 진짜 짜증나죠. 이 물산 스트레이트 시케인이 정말 짜증나는 그런 코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서 최대 속도는 350km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24시 레이스 하려면 여기서 쫙 가다가 갑자기 급제동을 빡 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고 속도를 조금 더 낮춰서 한 320km 정도로 보통 진행합니다. 규정도 굉장히 강화됐어요. 제조사도 차 만들 때 공기역학을 정말 많이 고려하게 됐고, 그때 당시 이 CLR이 날아오르면서 이게 긍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에어로라는 걸 잘못 만들면 얼마나 큰 사고고 얼마나 망신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공기역학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유행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공기역학 시뮬레이션은 완벽하게 하진 못해요. 이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기역학 시뮬레이션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일반 양산차에도 공기역학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양산차들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기역학을 확인하고 그렇게 양산이 되게 돼요. 르망 24시는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양산차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레이스다 라는 얘기죠. 어쨌든 르망 24시 이름이 말해주듯이 24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서 누가 더 멀리 가나, 누가 더 많이 도나 라는 거예요. 일단 1등 차가 딱 들어가는 순간 레이스가 끝납니다. 그럼 너는 몇 바퀴 돌았어? 너는 몇 바퀴? 너는 몇 바퀴? 이걸 가지고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공평하게 24시간을 다 달려야만 합니다. 난 차를 못 타는데요? 못 타도 어쨌든 24시간 동안 돌긴 돌아야 돼. 그러다 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주 모순적인 자동차를 만들라는 요구에 처하게 되죠. 어떤 차를 만들라는 거예요? 차가 뻗지 않도록 내구성이 정말 좋은 차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막 탱크 같은 차 만들면 되겠네.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탱크 같으면서도 제일 빠른 차,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승하면 우리 브랜드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면서 내구성이 정말 좋은 박스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되니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예로부터 정말 자기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르망에 직접 참여하고 경쟁하고 있었던 거죠. 자동차 잘 만드는 메이커라면 여기 무조건 출전해야 돼요. 그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 르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르망이 뭔가 한물 같다 이런 느낌도 사실 있었잖아. 르망 옛날 경기 같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시대물에나 나오는 경기. 그런데 이제는 르망이 시대물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르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브랜드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을 보면 포르쉐 있죠, 도요타 있죠, 페라리 있죠, BMW, 람보르기니, 캐딜락, 푸조, 알핀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게다가 에스턴 마틴도 들어온다고요. 와, 경주차 진짜 멋지죠. 이 모양만 봐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나와서 정말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치열했고요. 정말 멋졌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24시간 레이스라고 하면 좀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선수도 지치고 여기 타이어 갈아 끼는 이 크루들도 이거를 24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 좀 천천히 합시다. 야 김씨 좀 쉬었다 해. 이럴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미친듯이 달렸고 미친듯이 갈아 끼고 미친듯이 기름 넣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돌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1등하고 2등이 겨우 14초 차이 났습니다. 보통 격전이 일어나다가 좀 뜸해졌다, 그렇지 않고 24시간 내내 접전이었어.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죠. 이때 당시 페라리가 마지막에 기름이 조금 부족했어. 이거면 랩을 다 돌 수가 없어. 중간에 우리 퍼지게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피트인에서 기름을 넣고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뒤쪽에 도요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라리 입장에서 와, 이거 피트인 하면 도요타한테 1등 뺏기겠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연비운전을 하기로 합니다. 도요타가 쫓아올 때까지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가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야, 진짜 아니 르망에서 연비운전
아 대박이다. 마지막 랩 영상 여기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한번 보세요. 사실 토요타는 참 불운의 토요타죠. 저도 르망 24시 경기 직접 관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 유명한 아이에브 노파워 에피소드가 있던 해였어요. 그때 토요타는 정말로 요번엔 나 우승한다 라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해였습니다. 토요타 정말 잘 달렸어. 2등이 포르쉐였어. 포르쉐가 보통은 1등을 하는데 그 해 따라서 이상하게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느려져, 뭐 어떻게 돼, 뭐 좀 에러가 많았어. 자꾸 피트인에서 뭘 해야 됐고, 그래서 토요타한테 자꾸만 뒤지는 거예요. 24시간 레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23시간 57분 동안 계속 1등이야. 마지막에 이제 3분만 지나면은 골인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포르쉐 응원하러 간 거였어요. 그래서 포르쉐 부스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침울해서 아 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짐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싸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2002년 월드컵 때 골 넣은 것처럼 막 다 난립니다. 뭐야 하고 봤더니 마지막 바퀴에서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3분 남겨놓고. 그때 당시에 이 일본인 레이서가 나카지마 씨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I have no power. 와, 그때 당시 카메라에 딱 잡힌 게 토요타 팀 사람들인데 할아버지인데 막 울어. 팀 오너가 나 같아도 울겠더라. 야, 그땐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토요타는 포르쉐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우승을 못했고요. 포르쉐가 나 이제 안 할래. 야, 내 1등 찍었으니까 나 이제 간다. 이러고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서 토요타가 5번 우승했어요. 사실상 완성차로서 혼자 나가서 혼자 우승했어. 그러니까 르망이 인기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들어왔고 이제는 진짜 인기 있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치열해서 무려 62대 차량이 참전했는데 그 중에 14대가 리타이어했습니다. 사고로 완전 리타이어된 차도 12대예요. 사고 장면은 여기 WEC 공식 영상 링크를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르망은 너무 재밌고 너무 박진감 넘칩니다. 진짜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62대 차량이 막 시속 350km로 막 달려요. 그 중에서 20%는 사고로 박살이나. 아 얼마나 재밌어. F1은 사실 튀팅에도 그냥 타이어만 갈아 끼잖아요. 주유도 금지돼 있어.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르망은 기름도 여기다 넣죠. 타이어 당연히 바꾸죠. 앞유리 필름 막 뗍니다. 뭐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중간에 비도 내리고. 꼭 한번 보세요. 자 르망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인기를 끌게 됐나. 사실 이거 디렉션의 문제입니다. 르망이 사실 인기를 끌기 어려웠던 게 좀 머신 좋다고 내 차가 좋은 거야? 그거 아니잖아 라는 거였습니다. 기존 제조사들이 자기 브랜드를 그렇게 강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르망 머신은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한 대당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억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팀 운영비에 뭐 추가 개발비에 이것저것 합치면 적어도 500억 원은 든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들이 어지간하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 실효성이 없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망24시 측에서 2021년에 대대적으로 규정을 손봤습니다. 기존엔 클래스가 뭐 5가지 6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클래스를 3가지로 줄였습니다. 이름도 심플하게 했어요. 최고 클래스는 그냥 하이퍼카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LMP2 그리고 GT3 이렇게 3개로 나눠버렸습니다. GT3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포르쉐 레이스카 같은 그런 GT3 그런 레이스예요.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훨씬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차량 제작비가 200억 원이 넘는다 이랬는데 이제는 차량 제작비가 한 20억 원 정도 되도록 이렇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줬습니다. 기존의 레이스카는요 전기 파워트레인을 여기다 넣지 않으면 무조건 지는 거야. 엔진만 갖고는 답이 없어. 전기 파워트레인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자기가 다 개발하려면 얼마나 비싸.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터를 똑같이 다 보쉬에서 공급받아라. 배터리는 다 같이 WAE에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제조사들의 러브콜을 보내서 제조사들이 10분의 1?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희한하게도 제조사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디자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이런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등수만 싸우는 게 아니라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걸 인식한 거죠. 레이스카도 예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서로 구별할 수 있게 해서 브랜드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하이퍼카 생긴 걸 보면 포르쉐 963 이렇게 생겼습니다. BMW M 하이브리드 V8 이렇게 생겼어요. 페라리 499P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 다들 개성있고 다들 특색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람보르기니 SC63 이렇게 생겼고요. 알핀 A424 와 이건 진짜 멋있다.
푸조 9X8. 이렇게 생겼죠. 정말 예쁘고 정말 멋있으면서도 그 브랜드가 어딘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 레이스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F1 머신 보세요. F1 머신은 사실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리버리, 이 껍데기 다 떼내고 나면 이거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안 되죠. 이 궁극적인 목표치를 막 정해놓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쩐지 차들이 다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게다가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이퍼카들은 정말 제조사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드림카의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개성있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만드는 양산차의 판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모터를 제약을 두면 퍼포먼스가 제약이 되고 그러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그 한계가 좀 낮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레이스카의 습도가 줄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더 기록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곳에서 경쟁하지 말고 경쟁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엔진에 대해서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이 F1 레이스카는 엔진의 자유도가 없거든요. 무조건 정해준 엔진, 준 엔진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1.6 V6 엔진, 전 팀이 다 똑같은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지. 이 르망 머신 같은 경우는 엔진을 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최고 출력은 680마력 이내로. 그래서 제조사마다 자기의 특색 있는 엔진을 넣기 때문에 그 레이스카가 우승했다는 건 그 엔진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네. 그러면 내 차에도 그런 뛰어난 엔진 기술을 넣고 싶다 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르망 머신이 잘 되면은 차도 잘 팔릴 수 있다 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르망 엔진을 새롭게 개발해서 넣는 게 아니고 실제 양산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걸 개조해서 씁니다. 예를 들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918에 들어가는 4.6L V8 트윈 터보 엔진이 있어요. 이 슈퍼카에 들어간 이 엔진을 그대로 갖다 심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캐딜락 같은 경우는 미국차답게 5.5L V8 자연흡기 엔진 요거 가져다 씁니다. 페라리는 296에 들어가는 그 V6 하이브리드 엔진 있잖아요. 요거를 가져다가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마다 배기음도 다르고 어떤 차는 하이브리드를 더 적극적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차는 좀 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목표를 다르게 달성하는데 이 전략을 바라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이 화끈한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선 완전히 군침 흘릴 수밖에 없는 레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르망의 황금기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르망은 남의 잔치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야 본론. 오늘 영상 사실 이것 때문에 찍게 된 거예요. 이제 르망은 수소연료 레이스를 카테고리에 넣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H2 클래스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는 건데 이게 2027년부터 개최된다고 해요.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뭐 금방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몇 개 차를 미리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수소 레이스면 떠오르는 회사가 몇 개 있죠. 세계적으로 수소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 뭐 있습니까? 딱 2개 있습니다. 토요타 미라이, 현대 넥소, 이런 거 말고는 세계적으로 그다지 없습니다. 물론 혼다가 GM하고 손잡고서 CR-V를 올해부터 내놓기도 했고 이건 뭐 수소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해요. BMW도 iX5 하이드로젠이라고 내놓기로 했는데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르망에서 수소 클래스 레이스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토요타하고 현대 들어와라,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현대 대르망 고민할 거 없이 바로 가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대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르망 대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레이싱 팀들이 이 수소 컨셉트카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수소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며 그거를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빨리 내놓을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이거 만만치 않죠. 근데 그거보다는 수소 연소 엔진,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 그냥 수소를 엔진에 넣고 그냥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한데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수소 연료전지에 비해서 연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도로에서는 볼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수소 레이스라면 또 얘기가 달라요. 레이스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피트인에서 어떻게든 중간에 넣고 또 출발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문제되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산용 수소연료 전지차는
수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레이스에서는 많이 충전하는 게 오히려 전지를 넣는 것보단 나을 수 있다. 게다가 수소를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차들, 뭐 현대차나 도요타나 뭐 혼다나 이런 양산 모델들 다 압축 수소를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이스카는 액화 수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압축 수소보다 액화시켰을 때 부피가 훨씬 줄어들죠. 액체 수소는 뭐 양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이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레이스카에 액체 수소를 넣고 그걸로 레이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 도요타가 이런 걸 열심히 하죠. GR-H2라는 레이스카를 내놓기도 했는데 뭐 이것도 나름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이 차는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가는 게 아니라 수소를 연소시키는 엔진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르노의 자회사 알핀이 있는데요. 알핀은 알펜글로우 HY4라는 차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이브리드인데 이건 방식이 좀 달라요. 이름이 HY잖아. HY가 뭐의 약자예요? 하이브리드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이드로젠의 HY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카다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수소를 그냥 차에 연소를 시키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또 뽑아내요. 전기로도 달리면서 엔진으로도 달리는 하이브리드 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똑똑하네요. 당연히 회수도 하고 전기도 넣고 그걸로 연소도 하고 모든 걸 다 갖췄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 와, 알핀 정말 대단히 혁신적인 브랜드구나, 되게 미래적이다, 야, 요게 양산차로 나오면 정말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현대는 어떻게 하고 있나? 현대는 아직 내놓은 게 없긴 합니다. 근데 지난 N비전 2025라는 차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이네? 내년이잖아요. 이거 그란투리스모 게임에 나오는 콘셉트카긴 한데 2025년이 무슨 숫자였냐면 원래 르망 24시 레이스를 처음으로 하겠다는 해가 요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르망 레이스카의 컨셉트로 만든 거야? 라는 느낌이 절로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차가 나온 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거의 10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후속이 뭐가 나와야지. 기사들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문 아우토 에브도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어요. 현대가 WEC를 전문적으로 하는 감독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건 르망 나간다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현대차 네덜란드 델프트 기술대 수소 레이싱카 개발 지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아, 그래요? 수소 레이싱카 개발을 지원했다고? 야, 뭘 지원한 거야? 이 차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누가 봐도 르망 레이스카처럼 생겼어요. 레이싱팀 이름도 있습니다. 포르제 하이드로젠 레이싱팀이라고 해요. 이 팀이 수소 레이싱카를 만들었고요.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소 레이싱카라고 합니다. 수소 연소 엔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빠른 차인 거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성능도 3초 이내. 이것도 역시나 수소 연소 엔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빠른 차예요. 최고 출력은 805마력, 무게는 1.5톤이라고 합니다. 사실 르망 하이퍼카 클래스는 1030kg에 680마력의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소 클래스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하이퍼카 클래스보다 무게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연료 탱크 넣어야 되지,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무게 규정을 훨씬 더 무겁게 할 것 같고요. 출력은 어쩌면 더 풀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르망에 대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차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이대로 나가면 그냥 딱이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묘합니다. 현대는 뭐 르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언론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현대가 이렇게 꼼지락하면 르망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르망 나가는 거네, 제발 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아주 해외 언론에서 더 불타오르고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한국 자동차 회사가 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이 정도로 주목받기는 쉽지 않았는데 현대가 르망에 나오기를 그만큼 기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는 나와도 될 것 같고요. 나오기 전에라도 최소한 콘셉트라도 한번 내놓고 나갈지 말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팬들을 몸달게 만드는,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도 하니까 사람들 반응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르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좀 집중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거 르망에 나가겠다 발표 한번 하면은 발칵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현대차 화이팅이고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